지대 결정 이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여기 지대의 논증이라고 있어요. 표가 있죠? 네. 거기 보면 고전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가 있습니다. 이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이제 우리 경제학 역사에서 이렇게 뭐 두 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자, 거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아셔야 돼요. 1번, 2번, 4번은 특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봐두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요,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 차이점. 첫 번째 1번 볼게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잉여로. 잉여라는 거는 불로소득, 초과이윤이라고 보면 돼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 초과이윤으로 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 비용으로 봐요. 견해가 다르다. 지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 그러면 생산 비용, 비용 옆에다 적으세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용이란 뜻이거든요. 아까 우리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게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 그랬죠. 근데 그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 인건비 비용이잖아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분해요. 그 옆에다가 3분법 이렇게 적으세요. 생산 요소를 세수로 나눈다고. 3분법. 근데 이제 신고전학파는 보니까 토지, 노동, 자본 구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도 구분 안 한다고 느껴지는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이 의미예요.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법이야. 이분법. 그럼 토지가 없다, 그죠? 네, 토지는 요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요 안에 토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들은 토지를 자본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럼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다, 구분하지 않았다? 토지와 자본을 구분 안 한 거예요, 신고전학파는. 그러니까 지주들도 일종의 자본가야. 지주를 자본가로 봐.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4번입니다.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고전학파.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신고전학파. 그럼 이 말은요, 고전학파들은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맞아요?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올라가면 생산물 가격이 그렇지 그런 관점이란 뜻이에요. 이 당시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왜 이렇게 싸움이 붙었냐면, 이 당시에 밀값이 폭등하거든요. 유럽에 밀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신고전학파 애들은 어떻게 보냐면, 밀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지대가 올랐기 때문이다. 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오른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대라는 건 토지 사용료 아닙니까? 그럼 토지 사용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지주들이. 그래, 지주들이 지대를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밀값이 올랐다.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야? 지주가 나쁘다 보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지주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전학파는 그렇게 안 봐. 고전학파는 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밀의 수요가 증가했어. 밀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지대가 올라간 거지. 지대가 올라가서 밀값이 올라간 게 아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어찌됐든 4번 아셔야 돼. 고전학파 생산물 가격이 지대 결정. 신고전학파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지대 논쟁 봤습니다. 두 번째, 자,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농경지 지대론인데 시험에 우리 지대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시험에 거의 뭐
지대론에서는 한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자, 농경지 지대론. 네, 세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차액 지대설, 절대 지대설, 위치 지대설. 우리 시험은 어렵게 안 물어봐요. 이 세 가지 이론, 지대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 돼요. 이 위치 지대설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차액 지대설. 누가 주장했느냐? 리카도가 주장했어요. 리카도 고전학파예요. 사람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는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이렇게 시험을 냈는데 요즘은 리카도에 의하면 이렇게 내거든. 그러니까 리카도가 무슨 이론을 주장했는지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리카도가 주장했고, 두 번째입니다. 이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의 차이 원인을 주로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지대가 토지마다 지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가 달라. 그럼 왜 다르냐? 자, 우리 교재 보면 비옥간 토지가 부족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그런 말들도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비옥도 차이, 이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설명할 때 이 비옥도라는 말이 빠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비옥도 때문이다. 비옥도가 뭔지는 아시죠? 기름진 땅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비옥도가 높은 땅은 생산물이 더 많이 나올 거고 비옥도가 낮은 땅은 생산물이 작겠죠. 맞아요? 그래서 비옥도를 뭐 생산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의 생산성이죠. 그럼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생산성이 높을 거고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생산성이 낮겠죠. 그래서 리카도는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비옥도가 높은 땅, 생산성이 좋은 땅은 지대가 비싸고 비옥도가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땅들은 지대가 어떻다? 지대가 낮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산성이 높은 토지는 지대가 어떻고요?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토지는 그렇지. 그래서 비옥도 차이를 가지고 지대의 차이를 설명했단 말이야. 세 번째, 비옥도가 제일 떨어지는 땅을 최열등지라 불러요. 또는 한계지. 이 최열등지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리카도는. 그래서 우리 이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 그냥 세 개 기억하세요. 리카도, 비옥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인데요. 이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어요. 이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입니다. 아까 여기 차액지대설 있잖아요. 고전학파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전학파니까. 고전학파는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해. 그러면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를 뭘로 봐? 잉여,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안 적어도 되겠죠?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그건 당연히 딸려 있는 거야. 자, 절대지대설.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입니다. 자, 마르크스가 최열등지에 가본 거예요. 한계지에. 최열등지 한계지에. 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인데 갔어요. 가니까 농부가 거기서 농사를 막 짓고 있어. 농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지대 안 내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농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약 올리냐? 내가 지대를 왜 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리카도는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던데요. 지대를 왜 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첫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 이게 차이가 딱 나니까. 지대가 발생해. 왜 지대 내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왜 지대를 내세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달라니까 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지주가 요구한다면 지주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르크스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권 때문이다. 모든 토지에 소유권이 있더라. 즉 토지 사유와 지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이 사람들 사유화를 반대하잖아. 자, 세 가지 기억합니다. 마르크스, 최일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권, 토지 소유화 때문이다. 그러면 마르크스에 의하면 지대는 비옥돈이 생산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뭐 비옥도가 있고 없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얘는 보세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진 땅은 지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옥도랑 관계없다 얘는. 그러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있겠어요? 주인만 있다면 지대가 다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지대에 있어가지고 예외가 없으니까 절대지대설이야. 절대라는 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다 발생한다. 지대는 생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유권 때문이다. 됐나요? 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지대설인데 이 위치지대설은 튀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튀넨. 이 튀넨은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튀넨은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리카도가 주장한 것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튀넨도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비옥도 때문이다. 오케이, 인정해요. 왜? 같은 동문이잖아. 그죠? 그리고 비옥도 한계지, 그러니까 최일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인정해요. 다 인정해줘요. 근데 얘는 추가로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튀넨은. 자, 이 튀넨이라는 사람은요, 뒤에도 또 이름 또 나올 건데, 고립국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가 시장이에요. 시장. 이 사람 실제로 농장도 운영을 해봐요. 자, 튀넨에 의하면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동심원 모양으로 농업지역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굳이 말 필요는 없는, 그냥 동심원 정도만. 동심원 정도만. 동심원 모양으로 농업지역이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A 농업지역, 여기서 A라는 거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B 농업지역, B 작물. 그러니까 동심을 그리면서 작물들이, 재배 작물들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재배 작물들이. 네, 다르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왜 재배 작물들이 다른지를 설명해요. 지금 우리 지금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건 나중에 알 거고, 우리 3월 달에 제가 왜 이렇게 작물들이 달라지는지는 3월 달에 보기로 하고 지금은 그거 보는 거 아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X 토지하고 여기에 Y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토지가 비옥도가 똑같아. 비옥도가 동일해. 그럼 리카도에 의하면 X 토지와 Y 토지의 지대가 차이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리카도는 지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옥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비옥도가 똑같잖아요. 그럼 지대가 차이 나면 안 되죠. 근데 튀넨이 보니까 지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튀넨이 보니까. 그러니까 리카도는 비옥도가 똑같을 때 지대가 차이 나는 걸 설명 못 해요. 리카도는 설명을 못 해. 그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튀넨. 튀넨은 비옥도가 똑같은데도 지대가 차이 나는 원인을 규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당시에는 자,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 농작물을 시장으로 갖고 옵니다. 이렇게 시장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시장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요? 수송비가 발생하죠. 수송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두 번째, 튀내는 수송비를 고려한 사람입니다. 이 수송비란 말이 중요합니다. 수송비. 그 전에 리카도니,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 수송비란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수송비란 개념을 처음 딱 나온 게 누구라고요? 튀넨이에요. 튀넨. 그래서 저 사람 아주 선구자적이란 말이야. 튀넨은.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오려면 수송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X 토지는 뭐니까? 시장에서 멀잖아요. 수송비가 어때요? 비싸죠? 수송비가 많이 들어. 그 대신 지대가 싸. 수송비가 많은 대신에 지대가 싸. 여기는 수송비가 얼마 안 들지? 그 대신에 지대가 비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튀네는 비옥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가 다르면 지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위치가 다르면 왜 지대가 다르냐? 수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수송비.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라 그래. 세 번째 결론이죠. 시장이 중심입니다.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시장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 뜻이죠. 네. 맞아요? 네. 멀어진다는 건 외곽으로 갈수록입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수송비는 증가한다. 하지만 지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이 중요한 부분이었어. 시험에서 얘를 잘 물어봐. 3번을 잘 물어봐. 3번을. 그럼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다. 맞아요? 네. 수송비 절약액이 지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수송비 절약액이 지대다.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한다. 뭐 이런 말들이 교재에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말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위치 지대설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자, 176페이지 보시면 입찰지대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입찰지대론. 입찰지대론은 우리 앞에 공부했던 이제 세 가지 지대론은 농경지지대론이죠. 근데 입찰지대론은 도시지대론이에요. 도시지대론. 알론소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입찰지대론은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어요. 튀넨 이론을 응용했다고. 그럼 튀넨 이론을 응용했다는 얘기는 입찰지대론도 운송비, 수송비를 고려할까 안 할까? 해요. 두 번째,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렇지. 그거까지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입찰지대론 밑 안에는 기본적으로 수송비를 고려한다는 게 깔려 있고,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싸다, 지대가 하락한다. 이것도 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입찰지대론이 뭐냐 봅니다. 자, 이게 도시토지입니다. 도시토지. 이 도시토지는 뭐냐면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게 도시토지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 벗어나면 여기서 농사 짓겠죠. 여기 농사 짓지. 농지. 우리 대부분 도시를 보면 요 중심에 이 세 가지 중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업용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에 상업이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왜 상업이 여기 있지? 집을 안 짓고 공장이 없고 왜 여기 상업이 있을까? 요거를 이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입찰지대로는. 누가 정해준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상업이 있거든요, 여기. 그죠? 네.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사람, 상업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사람, 공업용으로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그래 놓고는 제가 자, 여기 토지, 이 토지 이용하실 분 얼마 낼 수 있는지, 저 사용료, 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금액을 적어내세요.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액을 다 적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적어낼 때 그 금액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어냅니까? 최소 금액을 적어냅니까? 최대 금액을 적어내. 왜? 난 저 땅을 좀 차지해야 돼. 그렇죠? 네.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돼?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난 저 토지를 차지해야 되니까 내가 적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적어내야 되겠죠? 이처럼 저 토지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이용주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뭐라 부른다? 입찰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론에서는 입찰지대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입찰지대의 뜻이 중요해요. 입찰지대의 뜻이 중요하다.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입찰지대를 동그라미 1번.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줄칠게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이다? 최대 금액인 거예요. 최대 금액. 최소 금액으로 한 몇 번 냈어요, 시험에.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야 내가 차지한다니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어내야. 그럼 적어냈어요? 네. 여러분들 적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저 땅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최대 금액. 가장 많은 금액을 내겠다고. 내가 가장 많이 내겠다. 그러니까 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도시 토지의 이용은 최대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할당된다. 맞아요. 그래.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리고 교재에 있단 말이야. 자, 동그라미 2번이죠.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줄칩니다.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된다. 됐어요? 순서를 딱 생각하라. 먼저 입찰지대가 뭐냐? 이용주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그럼 도시토지는 누구에게 할당되느냐? 가장 많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할당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여기가 상업이 제일 많이 내겠대. 그래서 상업이 이용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도시토지에서 중심의 상업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많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내겠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왜 상업이 가장 많은 돈을 낼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겠네. 그렇잖아. 왜 그럴까? 가장 돈을 많이 벌겠지, 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상업으로 이용할 거냐, 집을 지을 거냐, 공장을 지을 거냐, 세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수익이 더 많이 난다는 겁니까? 그래. 그죠? 한 평 토지가 있어요. 저기 가운데. 이 한 평 토지에서 중심은 땅값이 비싸죠? 네. 아까 중심이 지대가 제일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싸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지대가 제일 비싸. 근데 한 평 땅에서 투썸 플레이스를 할래? 한 평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할래? 한 평짜리 땅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래?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래, 상업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4번이에요. 4번.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네.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된다.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상업이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차지한다? 상업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제가 처음부터 여기 상업으로 이용하세요 한 게 아니죠? 네. 그냥 금액만 적어내라 그랬잖아. 금액만. 근데 해봤더니 결국 누가 차지하더라? 상업이. 왜?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벗어나니까 이제 상업은 더 이상 큰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주거용이 가장 큰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가장 큰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맨 외곽은요? 공업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건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고, 이걸 지대로 그린 게 17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참고랑 그려볼게요. 굳이 이걸 아시면 그림을 이해 못해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 시험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번만 딱 그려볼게요. 다음에 이제 안 그리고. 자, 지대와 거리. 네. 이걸 지대곡선이라 그래요.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하향의 형태를 띱니다. 네. 그래서 모든 지대곡선은 지대곡선이 뭐냐?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 모든 지대곡선은 우하향해요. 모든 지대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앞으로 어떤 지대곡선이란 말이 만개 지대곡선이든 입찰 지대곡선이든 무슨 지대곡선이든 간에 지대곡선 어떤 형태를 띈다? 우하향, 우하향.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상업하는 사람들의 입찰 지대곡선이에요. 상업용 입찰 지대곡선.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중심인데 상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요 지역의 땅에서 내가 이만큼의 지대를 내겠다는 뜻이죠. 요 토지에서는요 요만큼 지대를 내겠다는 뜻이죠. 맞아요? 요런 뜻이거든. 요게 이제 다 연결한 게 지대곡선이야, 상업에. 자, 그 다음에 주거용의 입찰 지대곡선은 요런 모양을 갖더라. 요런 모양. 이 말은 요건 주거용입니다.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중심에서 요만큼 지대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상업은 얼만큼? 요만큼 내고. 그럼 중심은 누가 차지해요? 상업이 돈을 더 많이 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선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이에요. 공업. 이게 공업용이야. 공업용 입찰지대 곡선.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지점.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상업이 주거나 공업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요까지는 뭐로 이용될까요? 상업으로 이용되는 거야. 토지가. 근데 요 지점을 벗어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주거가 더 높잖아요. 주거가. 맞아요? 네. 주거가 더 높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된다? 주거로. 그럼 여기를 벗어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합니까? 공업이. 그럼 여기까지 뭐로 이용된다? 공업으로 이용된다. 됐어요? 자, 그럼 이 노란색으로 이은 거는 각 상업, 주거, 공업의 입찰지대 곡선의 가장 외곽부를 연결한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까? 이 곡선을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이라 불러요. 당연히 우하향이죠. 그리고 이처럼 가장 외곽부를 연결한 선을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불러. 포락선. 가장 바깥 부분을 쭉 연결한 거를 포락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 됐어요? 자, 그래서 도심부터 상, 주, 공의 용도로 이용된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질문. 이 입찰지대 이론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네. 있지.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가장 큰 순영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해라 이 얘기잖아. 왜? 토지는 한정되어 있거든. 한정된 토지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토지를 써라 이 내용이죠. 네. 효율성과 관계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최유효 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네. 관계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과도. 네, 그렇게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입찰지대설은 효율성과 관계 있고 최유효 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입찰지대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입찰지대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를 거기 보면 경쟁지대라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경쟁을 일으키니까. 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 그랬죠. 자, 그 뒤에 것도 이제 줄치겠습니다. 해당 토지 이용을 통해 줄칩니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초과 이윤 0 기억하세요. 초과 이윤이 최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건 이런 말이에요. 자, 만약에 상업하는 사람이 100원을 내려고 그래. 토지 사용료를 100원. 이 사람이 만약 100원을 지불하면 내가 초과 이윤이 20원이 발생해요. 내가 100원을 내겠다 그러면 초과 이윤 20원 얻을 수가 있어. 근데 나하고 똑같이 상업하는 애가 120원을 적어내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초과 이윤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차지해요? 120원. 그러니까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초과 이윤은 포기하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낸다는 겁니다. 정상 이윤이라는 거는 손해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적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찰지대는 토지용 주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초과 이윤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지대들은 전부 다 정상 이윤을 나타내고 있어요. 뭘 나타낸다고요? 정상 이윤이야, 정상 이윤.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 금액만큼을 내겠다는 얘기는 이 지대를 내면 정상 이윤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초과 이윤은 없단 말이에요, 저 지대에서는. 네, 그런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자, 쭉 넘기세요. 지대로는 다 했어요. 다 했고. 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거기 보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 나오죠? 네, 그 부분 하겠습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만 사실 알면 되지만 결론만 딱 외우면 또 힘드시니까요. 일단 제가 자, 생산 요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는 토지, 자본, 노동이 투입이 되면 생산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얘는 잠시 빼버리고요. 이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생산물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가 4개가 있어야 되고 자본이 8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4개 들어가고 자본이 8개 들어가면 생산물이 몇 개 나온다? 1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가 너무 비싸.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토지를 4개까지 못 쓰겠는 거예요. 그 토지를 2개만 쓰기로 했어. 토지를 줄여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2개로 줄이고 자본을 8개를 넣으면 생산물이 10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생산물 10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생산물 1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를 줄인 만큼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늘려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자본을 12개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늘어났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야만 몇 개가 나오더라? 10개가 나오더라.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토지 대신에 자본으로 대체했다. 네. 맞아요? 네. 이런 걸 생산 요소의 대체라 그래요. 생산 요소의 대체. 근데 여기 성 이런 말이 붙었잖아. 성이라는 건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대체한 정도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산 요소의 대체라는 거는 자본 대신에 토지로 대체했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 토지 대신에 자본을 대체했다 이런 말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노동 대신에 토지를 대체했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생산 요소의 대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말하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에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말을 좀 편하게 적어보면 토지 대신에, 그렇죠, 토지 대신에 자본을 투입하는 정도, 이런 뜻이네. 맞아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그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야. 토지 대신에 자본을 투입하는 정도.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어떻게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뭐뭐에 대한, 앞에 이렇게 분모라 그랬지? 분모로 갑니다. 토지 이용량분의 자본 사용량이에요. 자본 이용량. 이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을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도 그래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 말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크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의미를 좀 아셨어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결론이야. 결론. 자, 도심입니다. 도심은 토지 가격이 자본 가격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자본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요. 맞아요? 도심은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지만 자본 가격은 토지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 때 비싼 거를 이용해야 돼요? 싼 거를 이용해야 돼요? 싼 거를 이용해야지. 그래서 도심은 토지 이용은 줄이고 그 대신 자본 이용량을 늘린다. 그죠? 자본 이용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토지 사용량은 점점 줄이고 그 대신 자본 사용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크다, 이 말이야. 토지 대신에 자본을 대신 투입하는 그 정도가 어떻게 된다? 크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도심,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 앞에 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드린 거고, 이게 결론이라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는 토지는 조금만 쓰고 자본을 많이 집어넣어라.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는데? 고층 건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 수직적 이용이라 그러죠. 수직적 이용이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크다는 뜻이죠.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도심은 집약적 이용이야. 자, 이제 외곽으로 가볼까요? 외곽은 반대야.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자본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예요. 이거 반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토지 이용량은 늘리고 자본 사용량은 줄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작다. 외곽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토지 대신에 자본을 투입하는 정도가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용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요. 조방적 이용. 수평적 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도심,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집약적 이용이다. 고층 건물 수직적 이용. 외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조방적 이용이라 부르고 수평적 이용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182페이지에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이라고 나옵니다.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적고 계세요? 네, 적으세요. 지우게 되는데. 네,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로는 시험에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도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럼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은 도시가 성장해 나가잖아요. 도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도시가 성장되죠. 그럼 도시가 성장할 때 내부 구조가, 내부 공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항상 어떤 이렇게 이론이 나오면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공부가 정리가 돼요. 오늘 농경지 지대론 했죠? 네. 농경지 지대론에 뭐뭐 있었어요? 차의 절대 위치. 네,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공간 구조론에도 뭐가 있다고요? 동심원, 선형, 다핵. 그렇지. 얘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막 헷갈려 섞여버리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동심원 이론이 뭐고, 선형 이론이 뭐고, 다핵심 이론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버제스. 네, 우리 교재 봅니다. 교재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자, 182페이지입니다. 자,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의의. 자. 이 동심원 이론은 뭐냐면, 이 세 이론들은 전부 다 도시가 확장해 나갈 때, 도시가 커져 나갈 때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버제스는 이렇게 처음에 도시가 여기가 딱 여기 지금 중심 지역이었어. 중심 지역. 처음엔 요만했단 말이에요, 도시가. 근데 이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그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더라. 이거 아까 동심원 아까 어디서 나오더라? 튀넷. 아까 튀넷 나왔죠? 제가 튀넷 할 때 동심원 이제 동그라미 했잖아요.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제스의 이론은 튀넷의 이론을 응용했어요. 튀넷의 농업 입지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다가 응용했다고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내용에 동그라미 이번에 내용에 니은 보세요. 튀넷의 농업 입지 이론인 고립국론을 도시 내부에 응용했다. 이렇게 돼 있죠? 튀넷이 응용한 겁니까? 버제스가 응용한 겁니까? 버제스가 응용해서 튀넷이 원조예요. 튀넷이 원조다. 아까 입찰지대론도 튀넷을 응용했다고 그랬죠?
항상 튀네는 원조야. 눈에 튀네. 원조. 아시겠죠? 튀네 원조다. 튀네 응용했다 그러면 안 돼.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튀네 원조예요. 튀네 응용했다 그러면 안 돼. 튀네 걸 다 응용한 거야. 튀네 글을. 그 다음 1번 보세요. 의.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아까 튀네는 보니까 튀네의 고립구기로는 이 중심부터 시장으로부터 농업지역이 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주거지역이 분화가 되는 거야. 주거지역이. 자기가 중심지역. 그 다음에 전이지역. 저소득 주거지역. 고소득 주거지역. 통근자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이 분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중심 업무 지역, 전이 지역, 저소득 주거지역, 고소득 주거지역, 통근자 주거지역. 그래서 중전 저고통. 네, 충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점이 지역이라고도 그래요. 점이 지역. 순서 중요하다. 순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 네 순서가 파란색으로 쫙 적혀 있죠.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버젯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한 6개 정도가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시험에 다 나왔어. 왜냐하면 얘가 원조거든. 원조기 때문에 원조는 중요해요. 얘들은 다 얘가 주장하니까 그제서야 만든 애들이야. 사실은 원조가 흠은 많아. 급히 혼자 먼저 발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거리는 많이 생기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거기 한 앞으로 제가 6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거 다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봅니다. 디귿. 자, 이렇게 중심에서 전이 저소득 고소득 이런 식으로 쭉 분화되는 걸 뭐로 설명하느냐. 얘는 친입 경쟁 천의로 설명합니다. 거기 디귿에 보면 친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런 말 나오죠? 친입 경쟁 천의 딱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런 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럼 친입 경쟁 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버젯입니다. 버젯.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읍이에요. 비읍. 버젯은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고 봐요. 범죄, 빈곤, 질병이 감소해. 외곽으로 갈수록.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도심으로 올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비읍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기 비읍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따라서 그 다음도 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버젯은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와 가까운 이 중심 지역에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중심에 더 가까이 살잖아요. 일자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주거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줄칩니다. 저소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지를 선정한다. 그럼 버젯은 누가 접근성을 중요시한다고?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해요.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자, 그리고 그 기역에 보면 그 위에 기역에 보면 시카고라는 말 나옵니까? 네, 시카고 하나 동그라미 하고요. 이 버젯은 시카고라는 도시를 모델로 했어요. 그럼 이 버젯의 단점, 그게 비판인데요. 니은입니다. 니은. 도로 및 교통수단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버젯은 교통망을 무시했다. 도로를 고려 안 했어요. 교통망 무시. 가장 큰 단점이야. 자, 이제 그러면 동심원 이론 다음에 나온 게 선형 이론이거든요. 호이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요. 호이트. 이름 알아놔야 돼요. 이름.
그럼 호이트는 동심원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 나오니까. 그럼 어떤 걸 비판할까요? 교통망. 그렇지. 저희가 동심원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이 교통망 무시거든. 그 저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선형 이론 첫 번째 의, 그 교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의입니다.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돼 출처돼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확대된다. 요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확장된다. 자, 그럼 중심에서 이렇게 도로가 쫙 뻗어 나가요. 그럼 도로가 뻗어 나가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버제스는 도로를 얘기 안 했거든. 자, 그럼 도로가 나가요. 도로가 나가다가 산이 가로막아 이렇게. 그럼 예전에는 산을 뚫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지? 도로가 산을 피해서 돌아가겠죠. 그러면 도시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트는 첫째,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확장하는데 그 모양이 동심원 모양이 아니다.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양이 부채꼴 모양을 띠는 경우가 많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형 이론을 부채꼴 이론이라고도 그래요. 이 부채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선형 이론할 때 저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그리고 아까 버젯은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만 가지고 분석했잖아요. 이 호이트는 미국의 도시 한 140개가 넘는 도시를 분석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실증적이지. 140개를 넘는 도시를 분석해 보니까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주로 확장되고 그 모양이 거의 다 보니까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더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됐어요? 네. 그리고 축 이론이라고도 그래. 여기서 축이라는 거는 교통망을 축으로 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축 이론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그 다음 호이트는 자, 교통망을 따라 도시가 성장해 가는데 이 교통망을 따라서 주거지역이 다르게 설정되더라는 거예요. 즉 도로 옆에는 고급주택이 자리 잡고 고급주택 옆에는 중급주택, 고급주택 반대편에 저급주택이 있더라. 그게 우리 교재 184페이지예요. 니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내용에 니은, 이거 중요하거든요. 니은. 고급주택은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고 하급주택은 반대편에 입지한다. 여기서 반대편은 고급주택의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고급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한다. 됐어요? 알아두셔야 돼 이거. 네. 그러면 부자들 고급주택이 도로 옆에 인접한다는 얘기는 이 말은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거기 보세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이죠. 네. 고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지를 선정하더라. 아까 버젯스하고 어때요? 반대지.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버젯스는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을 중요시했는데 호이트는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하더라. 됐나요? 네, 그런 것들을 봐놔야 됩니다. 자, 이제 다핵심 이론입니다. 이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네, 오늘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아니, 덜 나왔어요. 또 있어요. 또 뒤에 계속 나올 거야. 자, 이 둘은 동심원 이론을 비판한 게 선형 이론이지만 이 두 이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단핵 모형이라는 거예요. 단핵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중심이 한 개예요. 중심이 한 개. 그래서 버젯스도 보면 여기 중심적 한계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얘기고, 우리 나중에 교재 보시면 뭐 부채꼴도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교재 그림이 나와 있지만 중심으로부터 도로가 뻗어 나가거든요. 그 중심이 한 개예요. 중심이 한 개. 그러니까 다핵심 이론에서 해리스와 울만은 어떻게 도시의 중심이 하나냐?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도시의 중심은 여러 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도시의 중심은 여러 개이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럼 다핵심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다핵의 발생 원인이라고 있어요. 185페이지. 거기에 보충학습 해가지고 다핵이 생기는 원인 나오 보이세요? 네. 이건 보충학습이 아니고 중요한 거야. 이 중요해요. 네.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잘 나와 얘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시험 다 잘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시험이 오지 선다잖아. 그렇잖아요. 그 오지 선다니까 각 지문마다 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문마다 다 물어봐요. 동심원 이론 같은 경우 예전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한 문제짜리로. 근데 최근에는 시험을 그렇게 잘 안 내요. 이게 골고루 다 물어봐요. 골고루 다. 그럼 골고루 다 물어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기본을 물어본다니까. 뜻 위주로. 기본을 물어봐요. 그것도 쉬울 수도 있어요. 불만을 갖지 말고. 아시겠죠? 잘 물어본다니까. 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다핵의 발생 원인입니다. 다핵의 발생 원인. 첫 번째가요.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비슷한 애들이죠.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같이 모여 있어야 이익이 커져요. 그 집적 이익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동종 유사 활동은 모인다, 집적하더라. 그래서 하나 핵이 형성돼. 모여가지고 비슷한 활동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중심, 핵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활동들, 이종 활동들은 흩어지더라. 자, 분산 분리되더라는 겁니다. 분산 분리. 네, 이거를 비양립이라고 부릅니다. 비양립. 그래서 이종 활동들은 분산 분리, 비양립이라는 거는 같이 안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중요해요. 특히 이 두 개가 특히 중요해요. 동종 유사 활동들은 집적 집중한다. 이종 활동들은 분산 분리 비양립하더라. 같이 안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핵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도시 내에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특수한 기능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시설, 특수 시설들이 들어오면 하나의 중심이 생깁니다. 특정 시설, 특수 시설이 들어오면 하나의 중심이 들어오죠. 뭐 도시가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에 항만이라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이 형성될 수 있고, 만약 울산에서 올림픽이라는 걸 유치한다. 그럼 체육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의 중심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지대 지불 능력. 지대 지불 능력이라는 거는 소득 차이죠. 그러니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고급주택 지역, 저급주택 지역, 이렇게도 지역들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는 중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모여가지고 하나의 핵을 이루고, 이종 활동들은 흩어져가지고 또 하나의 핵들을 이루고, 특수시설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중심이 생길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서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로 또 이렇게 중심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핵들은 적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중심이 더 많아지고 더 특화되겠죠. 기능 자체가 더 다양화되면서 특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액의 발생 원인까지 봤습니다. 네. 187페이지. 네, 한 문제 한번 보고 쉴게요. 4번. 네, 4번. 네. 자, 4번 문제 보시면 재작년 문제인데, 다음 내용, 도시 공간 구조론은 매년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매년 나와요.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이렇게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쉬고 싶구나. 빨리 답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 자, 거기 보세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지금? 그래요. 다 얘기죠. 이번에 두 번째. 서로 다른 이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불이익이 뭡니까? 모이니까 오히려 손해라는 뜻이잖아. 이런 활동 상호 분리된다.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하는 기능들이 있다. 특수 시설이 필요하다. 특정 시설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 하나 핵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답을 못 찾아보기 위해서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뭡니까? 다 X입니다. 네. 됐죠? 네. 할만하다, 어렵다. 할만해. 아주 쉬워. 자, 늘 그러자 쉽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